하이투자증권 조익재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이렇게 사적으로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요. 자료를 먼저 봤거든요. 저는 저의 애널리스트 업계에 들어와서 리서치 들어와서 저의 첫 번째 스승님이십니다. 네. 근데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나 봐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시는데. 정말 냉혹하게 해주셔서 제가 아직 안 잘리고 그러신 여의도에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신 어, 냉혹한 스승님. 저는 이 자료를 세요.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이런 자료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깊이도 있고 네. 좀 박학하고 다양하게 시각을 바꿔주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인포맥스 라이브 게시판 들어가시면 지금 조익재 전문위원님께서 쓰신 보고서가 따끈따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업계 경력 28년의 베테랑 애널리스트시고요. 정말 어쩌면 아직도 이렇게 한결같이 이 글자 하나 안 빼놓고 차트 하나 정말 저한테 이거 쉬프트키 누르면서 마우스로 눌러가서 이 차트 똑바로 그리라고 가르쳐 주신 덕분에 아직 제가 여의도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내년 전망 보고서를 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오늘 보고- 냈어요. 네. 네. 아니 또 어제도 밤새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에 다 쓰고 오늘 발간했어요. 네. 이 전망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네. 진짜 잠도 안 주무시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정말 고민 끝에 내신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았어요. 내년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요번에 하반기 전망을 낸 거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올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이제 노트북 안 사고 여행 간다고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제 미국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미국은 이제 소비가 크게 보면 이제 노트북이 상징하는 건 재화 소비고요. 여행이 상징하는 건 서비스 소비인데 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재화 소비가 워낙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재화 소비의 이제 성장에 상당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실 주가가 좋았지만 그 모멘텀은 아주 강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이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아웃퍼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가 저렇게 맨날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도 왜 주가가 못 되냐 하는 부분이 미국의 재화 소비가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도 약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조금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네. 오늘 자료를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주가를 보려면 경기의 흐름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경기를 볼 때 또 핵심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게 기준선이 100이에요. 예. 그래서 100m로 떨어질 때 이제 경기의 둔화 국면, 다시 올라올 때 이제 회복 국면. 네. 근데 이 100을 뚫고 완전히 올라올 때를 이제 경기가 아주 좋다 해서 이제 붐 국면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사실은 이제 붐 국면 속에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꺾여서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내년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슬로우 다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주식 시장이 과연 어떠냐라는 게 이제 관심사고 우리가 리만 사태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인 게 딱 3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번 중에 저는 2014년, 15년 사이클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이 제 3차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을 했고 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빠르면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2014, 15년 사이클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보통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내년도가 이게 내려가는 해라면 정말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 3번의 기간에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제가 하얀색 음영을 친 부분이 경기선행지수가 꺾여서 100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100을 뚫고 내려가는 시간은 이제 뺀 거죠. 이랬을 때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는 지금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주가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경기가 꺾이는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베어마켓 랠리를 계속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OECD 경기선행지수 하강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년도는 어떤 모습일까? 왜 저희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올해가 OECD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가는 해인데 주가가 꺾인 굉장히 특이한 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도 선조정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올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벌써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고 네. 또 이 QE가 이제 종료가 될 거고 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저렇게 긴축적으로 가면 금리가 굉장히 오르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얼마 전에 했던 이제 제 3차 양적 완화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테이퍼링을 선언하니까 금리가 내렸고요. QE가 종료되니까 더 내렸고요. 제 1차 금리 인상이 단행되니까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화가 이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면 금리가 이렇게 내리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왜 이랬냐면 지금 옆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때는 물가가 없었어요. 이 미국의 근원 PC를 그려놨는데 2014, 16년에는 물가가 계속 내려가기만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긴축적인 정책이 경기 둔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것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간 거죠. 네. 금리라는 것은 이제 경기 더하기 물가거든요. 근데 물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 긴축을 쓰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미국이 2000년대 이후에 처음 겪어보는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끌고 갔을 때 과연 그때처럼 금리가 내려올 수 있을까? 아니면 금리가 혹시라도 이제 급등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최근에 이제 보면 연준 발표 이후에 금리가 슬슬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채권 시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다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인플레가 워낙 세요. 네. 그리고 FRB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오늘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일시적 아니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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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 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자는 건데 저는 사실 크게 보면 내년 경기가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간간히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배경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가져오는 어떤 경기 반등 이런 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유럽이에요. 지금 이 주황색 선은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들의 이 경제 활동을 얼마나 심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스트린전스 인덱스를 그려놓은 거고 이 파란색 선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된 나라들의 이 경제 활동 통제 강도입니다. 뭐 당연히 진정되니까 이 파란색 국가들은 경제 활동을 많이 이제 풀어줬고 주황색 선 국가들은 아직도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이 두 나라의 주가가 달라요. 네. 보시다시피 통제를 완화한 국가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통제를 계속 하고 있는 나라는 주가가 좀 억눌려 있더라라는 네.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통제를 푸니까 이 국가들의 서비스 경기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많이 그렇죠.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요 지하에 유명한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는데요. 사람 엄청 많죠. 귀가 따가워서 혼났어요. 네.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와, 순식간에 지금
맞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맺힌 사람들이 푸는 것처럼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 뭐 전반적인 경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서비스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경기를 반등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런 뜻입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저는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영국의 감염자 수는 뭐 하루에 5만 명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감염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영국이 이렇게 감염자가 퍼지는데도 예전처럼 경제활동 통제를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를 통제하는 강도, 이 스트린전스 인덱스를 제가 거꾸로 그려놓은 건데 계속 경제활동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서비스 경기가 살아났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서비스 활동을 지수로 전부 다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전체 지수를 보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 고점에 도달을 했고요. 네. 대부분의 세부 지수들도 역시 코로나 고점에 도달을 했는데 딱 하나 도달이 안 된 거는 이 항공운송,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것만큼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나머지 모든 서비스 소비 활동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뭐 영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관련 경기 활동들이 좋아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주황색 선이 미국의 감염자 수인데요. 이 하늘색 음영을 친 부분이 작년 겨울이에요. 이때 뭐 하루 감염자 수가 거의 한 2~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번졌었는데 이때 미국은 경제활동을 강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락다운을 한 거죠. 이번 여름 지나면서 또 한 번 늘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경제활동을 그렇게 강하게 통제를 안 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 이 레스토랑 가는 걸 보니까 작년 겨울에 통제할 때는 확 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영화관의 이 소위 말하는 박스 오피스 이 부분도 작년에 죽었던 게 이번엔 안 죽었고요. 또 뉴욕의 교통 혼잡 지수 이런 것들 보면 작년에 죽었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았죠. 잘해줬습니다, 진짜. 네. 심지어는 이 미국의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 당신 앞으로 6개월 내 안에 외국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어? 라고 질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벌써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뚫고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는 네. 정부가 어느 정도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해외여행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10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ISM 지수를 보면 서비스업 지수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 네. 반대로 제조업 지수는 약간 꺾였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아까 제가 서두에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언더하는 거야라는 걸 설명드릴 때 ISM 제조업 지수가 강할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가가 강합니다. 네. 그렇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만 강할 때는 주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더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관광 국가가 아니고 수출 국가니까요. 네, 미국의 서비스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네. 제어를 파는 나라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미국의 서비스 소비가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국의 ISM 지수라는 게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이게 사실 뭐 역사가 굉장히 긴 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둘 간에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2014-15년에만 ISM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 살아나는데 제조업 지수가 혼자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내년에 아마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 호황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제조업 지수는 이제 모든 재화 소비들이 꺾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아래 그림의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ISM 제조업 지수와 이 OECD 선행 지수는 궤적이 같아요. 이때 둘 다 같이 내려갔죠. 그렇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이랬을 때 미국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S&P 500은 ISM이 꺾여서 맨 아래 보시다시피 미국의 기업이 꺾였는데도 주가는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날아갔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 소비가 재화 소비의 2배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나라 GDP의 한 70% 이상이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3분의 2가 서비스고 3분의 1이 재화니까 이 서비스 소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주가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EPS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랠리를 이제 네. 계속하고 나중에 이제 ISM 서비스까지 꺾이니까 이제 그제서야 주가가 이처럼 큰 조정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아무래도 공급 적체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올해 못 판매된 것은 내년에는 적체가 일부 풀릴 것으로 보이니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인플레하고 다르게 그러면은 이 제조업 지수를 방어를 못 할까요? 자동차 판매가 많이 네, 된다면? 뭐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ISM이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생산도 그렇고 또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고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생산이 약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 수요가 약해서 생산이 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 약하다 그러면 ISM 지수 자체는 약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저렇게 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것들이 나중에 내년에 이제 또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된다면 하강 속도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이 뭐 지금까지 이제 이 정부가 준 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보시면 미국 사람들의 고용을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라는 일자리니까요. 근데 네.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의 전체 고용은 2000년부터 그려봐도 똑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때만 15년에만 ISM 제조업이 무너지는데도 고용은 계속 버티면서 그러네요. 유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생산직 고용은 무너졌지만 이 서비스 고용들이 계속 이쪽 부분에서 이제 고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임금 소득이 강했고 또 서비스 소비가 강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재화 소비는 좀 약하긴 했어요. 이게 재화 소비가 약할 때는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국가들이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잠깐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서비스업 지수를 뺀 거예요. 위로 가면 제조업이 강한 거고 아래로 가면 서비스가 강한 거죠. 근데 이 주황색 선은 뭐냐면 이머징 마켓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 S&P 500의 주가 수익률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ISM 제조업이 강하면 주황색 선이 위로 가면서 이머징 아시아가 주식이 강세를 보이지만 파란색 선이 내려가면 ISM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네.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아시아 주식시장이 언더퍼폼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던 거죠. 저런 차트 자료 보면 좋습니다. 감동 안 받으시나요? 자료 좋습니다, 진짜.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아니 뭐 네. 해서 일단 제가 내년도에 뭐 OECD 경기선의 지수가 내려가는 그림일지라도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간간히 베어마켓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첫 번째 근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위드 코로나가 이 서비스 중심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거나 방어를 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보여주신 차트에 의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하면 그럼 미국 소비가 제조보다 좋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러면 이머징보다 미국장이 더 좋.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미국장이 더 유리해요. 더 여러 가지 계속 측면에서 더 볼 좋게 때. 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여전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땡겨서 다 물건 많이 텔레비전 많이 사고 작년 연말하고 상반기에 노트북 많이 사고 컴퓨터 많이 바꾸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1월 달에 슈팅은 그런 걸로 해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슈팅은 재화의 폭발적인 증가가 우리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증가되고 재화 소비가 줄어드니 이 아시아 쪽의 공장들은 옛날만큼 가동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 않아 보여 쉬고 그쵸.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약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 시장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베어마켓 랠리로 어떤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제가 제목에다가 좀 이상한 글을 써놨지만 미국의 긴축 쪽으로의 전환이 중국의 완화 쪽으로 전환하는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뭐냐면 아래 있는 파란색 선은 미국 FRB 이 자산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근데 미국이 2009년도에 제1차 양적 완화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H라고 표시한 게 이제 허키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완화 정책을 중단했으니까요. 근데 올라가서 이 주황색 선 중국의 지준율을 보면 중국이 금리를 연락에 인상하다가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더비시가 된 거죠. 제2차 양적 완화를 하다가 또 중단을 하니까 이번에 중국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아주 강한 더비시죠. 제3차 양적 완화를 중단하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더 내립니다. 역시 미국의 허키시는 중국의 더비시를 가져왔죠. 미국이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허키시했던 때가 2018년인데요. 이때는 FRB가 자산을 아예 줄여버렸고 아래 미국의 정책 금리를 보면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합니다. 이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역시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더비시한 그런 이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봤지만 올해 말고 이제 올해 11월부터 이미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허키시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때 중국의 더비시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역시 2014, 16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미국의 서비스 소비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3년 5월 달에 소위 말하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모든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흔들렸지만 미국 주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OECD가 꺾일 때까지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100을 뚫고 내려갈 때까지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딴 나라들도 비슷했지만 올랐다가 빠졌다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전혀 쫓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중국이 지준율을 딱 인하해 주니까 3달 만에 벤치마크가 10%가 오르는 아주 강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올라가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동조하지 못하다가 중국이 이 뭔가 더비시한 정책을 딱 펼쳐주면 그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우리가 미국이 서비스 소비가 또 좋아져서 미국이 또 날아가고 한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쫓아갈 수 있어요. 마치 이때처럼. 그런데 중국이 이제 정책을 바꿔서 이렇게 더비시 쪽으로 전환해 주는 거는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내년도에 중국이 더비시로 전환될 거는 굉장히 불보듯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연관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지금 중국을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팔로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 듣고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죠. 중국이 수출이 꺾이는 그 시점부터 비둘기로 바뀔 것이다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충분히 올해 상반기 워낙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긴축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긴축을 1년을 끌어왔는데 여기서 수출 증가율이 꺾이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이제는 4%가 아니고 3%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둘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국도 역시 거기에 힘입어서 같이 좋아질 수는 있다. 근데 저때 15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중간재 수출이 조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국가별로 보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좀 못 뚫은 편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수출은 대중 수출이 뭐 30%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중국이 수출이 나빠지면 얘네들 통화 정책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 보고서 안에도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 왜 중국은 이 WC로 전환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은 왜 항상 정반대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이 긴축으로 가면 경기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중단될 때마다 미국과 유럽의 PMI가 보시는 것처럼 내려왔고 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는 건데 뭐 다들 아시지만 중국의 부채가 기업 부채 중심으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좀 줄이자 이런 정책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아무 때나 계속 줄이자 이런 건 아니고 선진국 경기가 좋을 때만 좀 많이 줄이고 선진국 경기 나쁠 때는 다시 살짝 레버리징을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까지 써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선진국이 긴축으로 가면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머징 전체의 하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항상 급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화 정책을 안 쓸 수가 없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헝다 사건 이후에 중국의 하일드 스프레드는 이 코로나가 터졌던 시점보다도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업데이트해 보면 또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뭔가 완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세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뭐 어떤 경제 정책 더 위에 공동부유라는 어떤 정책 네. 하에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억제하고 또 규제를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중국이 이게 중국 집값인데요. 집값이 마이너스가 나면 항상 지준율을 인하하더라. 근데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 집값의 선행 지표가 뭐냐면 중국에서 집값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의 비율인데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어느 나라가 됐던 이 집값이라는 거는 거래 대금이 선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거래 대금도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집값이 둔화되면 소비 심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 집값을 6개월을 선행시킨 모습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한테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이제 중국의 GDP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뭐 부동산이 약해지니까 신규 착공이 약해져요.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웬만한 산업들의 전방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집을 질 때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안 팔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 경기를 상징하는 이 철도화물 운송량 증가율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리커창 지수의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누르는 거는 뭐 지금까지 어떤 대명제하에서 누르는 건 맞는데 이거를 적당히 누르는 게 맞죠. 이것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 네. 더 이상 안 누르거나 조금 풀어주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출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도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는 있어요. 다만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중국의 이 차이신 PMI하고 한번 보시면 뭐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국가통계국 PMI보다 이제 차이신 PMI가 약간 이제 중소기업 샘플이 더 많아요. 네. 그 얘기는 중국에서 수출이 둔화되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이 재무적 어떤 안정성이 좀 망가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중국의 하일드 스프레드를 좀 거꾸로 그려봤는데 차이신 PMI가 무너지면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렸으니까 내려가는 게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일드가 나빠진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헝다 중심의 어떤 부동산 디벨로퍼들 이쪽이 나쁜 건데 네. 수출이 점점 나빠지면 그게 제조업까지 번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이 수출 주문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의 선행지표인데 수출 안 되면 결국 이익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 또 제조업들 점점점 이제
어려운 기업들이 자꾸 늘어난다. 근데 지금 이 AA 마이너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금 등급 낮은 채권들의 만기 도래 금액을 보니까 내년 봄에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완화적인 정책을 내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다 아시지만 최근에 중국에 전력난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부분의 미스매치 때문인데 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각 산업별 전력 사용 증가율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9월 달이 가장 최근 수치인데요. 주황색 막대기로 돼 있죠. 근데 아랫부분에 보시다시피 중국의 소위 말하는 4대 공해 산업에서 전력 사용 증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철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력난을 겪는데 뭐 동계올림픽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해 산업을 계속 규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철강입니다. 지금 중국의 조강 생산 증가율이 말도 안 되게 뭐 마이너스 20% 밑으로 떨어졌고 네.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30이 깨고 내려갔어요. 30을 깨고 28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강하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주력 산업들을 억제한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 부분이 금방 개선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제로 정책 하에서 공해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뭐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올림픽 끝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계절적으로 이제 2, 3, 4월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미국 증시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어떤 중국의 좀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한국 시장 움츠러들었던 게 한번 쫙 풀리면서 한번 랠리를 뽑을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네. 야.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하고 전 세계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지금 딱 보면 누가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항상 주황색 선이 먼저 반등하고 먼저 꺾이고 먼저 반등하고 먼저 꺾이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항상 먼저 움직여요. 이런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글로벌하고 통화 정책이 정반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중국의 통화 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크레딧 임펄스 이 부분하고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FRB의 자산 증가를 보면 항상 주황색 선이 조금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은 조금 긴축으로 가고 중국은 좀 완화 쪽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율이 리커창 지수의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커창 지수가 중국의 경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이 전력 사용량 증가율 그리고 철도 운송량 증가율 그리고 은행들의 신규 대출 증가율 이 세 가지만 보면 된다 해가지고 만든 리커창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조금 완화 정책 쪽으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듣기에는 14, 15년 그때 당시에 베어마켓 랠리 때보다는 조금 베어마켓 랠리 안에서도 이번에는 약간 강도가 더 약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은 오늘 맨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을 볼 때 금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의 금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사실 올 봄에 미국이 금리가 많이 올랐었어요. 뭐 정확하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10년물이 한 1.78%까지 네.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딴 나라들 금리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금리는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네. 모든 나라들이 이때 고점들을 다 뚫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이 이걸 못 뚫었죠. 그래서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완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주가는 경기에 별로 그렇게 리만 사태 이후에 신경을 안 써요. 네. 지금 2018, 19년 사례들 봐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017년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미국 주가 잠깐 흘렸다가 또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갔는데 네. 이때 갑자기 2018년 4분기 때 미국 증시가 딱 3달 만에 20%가 빠집니다. 네, 맞아요. 왜 그랬냐면 미국 금리가 갑자기 3%를 뚫으면서 네. 이 금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을 무너뜨린 거죠. 네. 아직도 그만큼 이제 중립금리가 멀었다. 네. 네. 표현했었죠. 음. 그만큼 미국은 경기 내려가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금리 올라가는 거에만큼은 네. 굉장히 반응이 격하게 나타나니까 이 미국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안정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인플레 때문에 올라갈 건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라는 것은 경기와 물가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FRB가 경기를 평가할 때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고용, 일자리 이런 부분들 중요시하고 또 물가는 이제 근원 물가 이쪽을 중시하는데 이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실업률이 4.5%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 고용자 수를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단 아직은 낮은 편이에요. 전체적 일자리로 보면 아직 500만 명이 이 정고점보다 모자란 상태입니다. 근데 실업자 수로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당시보다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매달 만약에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내년 한 2월 정도면은 실업률이 4.5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뭐 20만 명, 30만 명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면 당연히 4.5%로 내려가는 시기는 더 일찍 나타나게 되죠.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이 이제 50만 명 이상 나왔고 실업률은 4.6%가 나왔으니까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올 겨울에 아마도 4.5%를 밑돌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좀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구인자 수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잡 오프닝이죠. 이 부분이 최대 규모인데 이게 미국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의 9달 선행 지표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임금이 당연히 오를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많죠. 뭐 저기 가면 임금 더 준다 그러고 저쪽 가면 더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거를 이제 자발적 이직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지면 앞으로 임금이 오르는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구인자 수하고 실업자 수의 비율 지금 100%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남아있는 미국의 모든 실업자 수들을 다 취직시키고도 남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임금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산업 쪽이 훨씬 더 이런 현상이 강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비스 업종 중에서 레저 숙박을 보세요. 난리가 났죠.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의료 마찬가지고 뭐 도소매 이런 쪽들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가 뭐 일시적이고 금방 다시 내려올 거야.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물가를 말할 때 그 물가를 산출하는 비중들이 다 있는데 미국에서 물가를 산출할 때 비중이 가장 큰 게 주거 물가예요. 네. 쉘터 물가고 비중이 한 32%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집값의 정확하게 18배열을 후행하면서 움직이는데요. 이 주황색 선이 보시다시피 이제 벌떡 일어나는 이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물가가 집 다음으로 큰 게 차예요. 근데 차 가격이 신차고 중고차고 뭐 난리가 난 건 다 아실 건데 네. 왜냐하면 리테일 재고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리테일 재고가 없다라는데 재고가 없는데 가격이 내려온다? 그런 거는 저는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재고가 없는데 뭐 갑자기 이제 물가가 쭉 내려올 거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벌써 신차를 사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툭툭 떨어진다?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물가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물가가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다르냐면 상품 물가는 원가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서비스 물가는 거의 다 인건비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이쪽 서비스 쪽은 뭐 레크리에이션을 하나 예를 든다면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뭐 무슨 제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레저 업종의 임금 상승률과 이쪽 물가는 연동하게 되는데 이 주황색 선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서비스 활동이 더 심해진다면 이쪽 임금 상승률은 더 올라갈 거고 이 물가가 내려올 거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안정돼 있는 물가가 이 의료 서비스, 메디컬 케어 물가입니다. 이 회색선 보면 되게 많이 내려와 있죠. 하지만 의사들이 진료하는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인건비에 좌우된다는 거죠. 전체 물가의 7.1%가 의료 서비스지만 그중에 절반이 이 의사들 진료 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부분도 쉽게 안정되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행을 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숙박이라든지 또 이런 대중교통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항공요금 같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은 언제가 됐든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다들 뭐 여행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의 요금 차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근데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계속 성수기 요금을 받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나라 지금 골프장 같은 느낌일 거죠. 네. 1년 내내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 금리가 그렇게 쉽게 안정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뭐 절대 안 꺾일 것 같은 미국 증시를 한 번은 좀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뭐 금리를 올리든 뭐 안 올리든 간에 시장 금리가 이제 중요한데 시장 금리가 지금 너무 저희가 볼 때는 억눌려 있고 너무 낮아요. 채권 시장이 너무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의 가격을 조작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금리를 양적 낮게 완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조작하는 강도가 1,200억 달러였다면 네. 아 이제 너무 조작을 많이 했으니 이 조작을 좀 줄일게라는 게 테이퍼입니다. 네. 근데 하도 조작을 하니까 이제 전혀 어떤 그런 물가, 경기 이런 것들을 금리가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만약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 뭐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연준이 콜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들은 시장 금리는 무조건 땡긴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올리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예,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집값이 저렇게 폭등하는데도 MBS를 계속 사는 건 그러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네, 가거든요. 그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네. MBS부터 먼저 빨리 뽑든가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 연준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긴축적으로 안 간다는 거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맨날 사상 최고치를 치는 거죠, 뭐.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2018년 사례를 보여드린 것은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인플레 때문에 조금 다른 톤의 FRB 의장이 다른 톤의 발언을 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너무 좀 그러니까 PC라는 게 그냥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골치 아픈 식으로 계속 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가 너무 이 숫자상으로 상승률이다 보니까 YY 변동률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숫자 왜곡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저 때문에 너무 내려갔다가 또 지금 찍히고 있는 숫자가 YOY 숫자로는 네. 확 치솟고는 있는데 그래서 임금의 절대값이 그럼 진짜 막 엄청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일자리로 열심히 안 가고 있는 거는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 네. 근데 사실 물가라는 거를 산출하는 어떤 그 방식들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사실 얼마 전부터 얘기하는 게 벼락거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벼락거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산 가격 상승.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딴 가만히 게 있는데 다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데 그렇죠. 물가 중에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산 가격은 물가에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산출을 할 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다 보니까 이 집과 관련된 어떤 집값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쪽이고 이게 소비 쪽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번에 연준이 푼 돈은 리만이 터졌을 때 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다 합친 돈보다 더 많이 풀었고 네. 또 미국의 이제 총통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이 제가 뭐 2010년부터 그렸습니다만 몇십 년을 그려도 이 라인을 완전히 이탈한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렸는데 인플레가 없다. 사실은 이 돈을 흡수하지 않으면 인플레가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돈들이 뭐 어디 뭐 땅속에 이렇게 파가지고 땅속에 묻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또 주택시장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다 점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이 풀렸는데 인플레가 없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미루다. 뭐 고압 경제고 뭐고 그쵸. 해가지고 미루다. 그래 우리 인플레이션 좀 바랬어 하다가 너무 미안해요 0.5% 한 번에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쇼크를 한번 정말 그쵸. 크게 먹을 건데 그렇죠? 미루다 그렇게 한꺼번에 세게 올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떤 마켓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이거 왜 이렇게 높지? 네. 또 높네? 하던 그런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나오면 네. 시장이 미리 알아서 이건 아닌가 봐 하고서 이제 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네.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워낙에 미국 증시가 또 많이 올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 욕구를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또 주가 위치에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결국은 금리하고의 싸움이고 또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인플레다 보니까 네. 네.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연준의 태도 보면 어느 정도 인플레 용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웬만큼은 우리가 받아낼게. 왜냐면 우리가 아주 디플레 학을 띄웠어. 너무 지겨워. 디플레는 거의 악령이야. 그러니까 악령 떠나가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나쁜 놈이 와도 강시가 와도 우리가 좀 봐줄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위치가 어디까지 것인가? 어디까지 봐주고 어디까지부터 때릴 것인가? 네, 그래서 많이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잠깐 뭐 타겟 2%보다 더 올라가도 그냥 놔둘 거야.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걸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런 범위 안에 있었는데 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서비스 소비가 우리가 지금 뭐 아직 2년 채 안 됐지만 만약에 위드 코로나를 갔는데 근데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갑자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유가가 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국의 경제활동 지수 이 주마다 발표되는 뉴욕 페드가 발표하는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면 이것이 지금 미국의 EIA가 원유 수요를 추정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 하자 해서 다시 이게 주황색 선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원유 수요 추정을 다시 다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웬만한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안 다니던 비행기 타고 여행 막 다니자 이런 이동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한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서비스업 하나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 보고 주택 가격 보면서 야 인플레가 이거 심하겠다 아니겠다를 가늠해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하여튼간 그 베어마켓 랠리의 중요성, 뭐 전 세계 어떤 서비스 소비가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긴축적으로 가면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고,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인플레와 금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남의 나라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MSCI AC월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주가입니다. 전 세계 주가 대비 그려보면 작년엔 굉장히 이 성과가 좋았어요. 전 세계 주가를 이겼는데 올해 딱 들어오자마자 전 세계 주가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 이머징 마켓 평균보다도 또 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상대적인 약세, 주식 시장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다른 나라 주식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결국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그럼 이익이 되게 나빴나?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뭐 12월 포워드 EPS 보면 살짝 꺾였을 뿐이지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다 끌고 내려왔다는 건데 사실 올해 밸류에이션을 끌고 내려갈 요인들은 충분히 있었어요. 이 밸류에이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유동성인데 전 세계 3대 중앙은행 우리가 FRB, 뭐 ECB, BOJ 통화 증가를 보면 굉장히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낮춘 거고 또 우리나라 통화 증가를 M1하고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꺾였으니까 낮춘 거고 또 하나 이제 경기의 모멘텀으로 볼 때 전 세계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역시 낮춘 거고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도 역시 약해지니까 역시 낮출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신문에서 보면 한국 수출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뭐 일평균 500억 달러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 수지가 팍팍 줄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이 교육 조건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수출 단가에서 수입 단가를 뺀 건데 우리나라 수출 단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수입 단가의 상승률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맛집 프로 막 이러는데 뭐 월 매출이 뭐 1억, 뭐 2억, 뭐 연 매출이 뭐 30억 막 이러지만 그 사람의 매출이 30억인지 모르지만 원가가 100억인지 원가가 40억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결국은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익이 추락하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을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조건 변화율과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어닝스 리비전, 다시 말해서 수익 그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교육 조건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으니 그동안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 선이 떨어질 때 주황색 선이 좀 늦을 뿐이지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이익 전망을 안 낮추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나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그 측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의 재고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데 미국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재고가 없다. 아까 자동차도 보니까 재고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자, 도매업자, 그다음에 소매업자의 자동차를 제한 부분까지도 현재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재고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그렇게 강하게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화 소비가 약해질 때 한국 증시가
이 아웃퍼폼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꺾였는데 내용 면에서 훨씬 더 안 좋은 게 신규 주문은 떨어지는데 재고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가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떨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 지수하고 전 세계 이 글로벌하고 경기 선행 지수의 차이를 구하면 파란색 선이 올라갈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더 상대적으로 강한 거고 반대인 경우는 좀 약한 건데 우리나라 주가와 전 세계 주가의 등락과 이 파란색 선의 등락이 거의 일치하는데 최근에 미세하지만 파란색 선이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경기가 전 세계 경기의 어떤 그 평균치보다 선행 지수는 이제 먼저 움직이는 지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하락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게 왜 빠르냐 이러니까 교육 조건이 나빠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유가 부분이 상당히 큰 차지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좋은데 네. 다른 쪽 단가들은 조금 나쁜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결국은 그 물건이 잘 팔려 안 팔려 하는 부분은 언제나 재고 순환에 반영이 되고요. 이 재고 순환의 등락이 우리나라 전체 마켓 PER의 변동과 보시다시피 너무나 연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이 잘 팔려서 재고 순환이 개선되는 흐름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주고 반대인 경우 좀 낮게 주고 하는데 이 원칙이 유일하게 깨졌던 때가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펀더멘탈 데이터는 좋지가 않은데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해예요. 올해하고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별로 펀더멘탈은 안 나쁜데 밸류에이션을 낮추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한 올해와 정반대. 예, 정반대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2018년에도 또 2019년에도 2년 연속 이제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 특히나 이 부분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입니다. 뭐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주가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탈한 적은 없죠. 그런데 2019년에만 선행지수가 내려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워낙에 이제 시총 비중들이 큰 회사가 올라가니까 마켓 PER이 보시다시피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왜 무시하고 얘네들이 이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특히나 이 방금 전에 보신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반도체 가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2019년에 반도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이때 전자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주가가 이 부분을 이겨내고 그대로 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 랠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PBR 기준 밸류에이션 바닥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익 가치에 의한 밸류에이션보다 좀 자산 가치에 의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진짜로 락바텀이 어디냐라는 걸 좀 따질 때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오르고 있는 중에 내리는 아주 특이한 해가 올해였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좀 선반영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이미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도 안 좋고 좀 교육 조건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전체 재고 순환과 반도체 산업의 재고 순환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 쪽의 재고 순환이 훨씬 더 빨리 돌았어요. 이때 이유는 중국의 재고 순환이 좀 미리 마무리가 돼서 반등을 했고 마이너스 났던 한국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니까 2019년에 이러한 랠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그만큼 이 중국의 어떤 정책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부분이 결국은 내년의 펀더멘탈이 올해보다 훨씬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베어마켓 랠리가 나와봐야 뭐 찔끔 뭐 이런 근데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해요. 네. 저도 수긍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와중에 주가를 다 끌고 내려갔으니까 특별히 때 약- 반도체 예. 대표적이었고,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2019년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근데 그 과거에 비해서 제가 올해 이 지금 하반기의 장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년도에 이 전체 규모가 좀 꺾인다거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항상 사이클 돌았을 때는 편중됐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편중되던가 차화정에 편중되던가 몇몇 놈들이 다 끌고 가는 흐름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펼쳐보면 올해처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좋아왔던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전혀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반도체 선반영 먼저 해주고 내년도 반도체 빠질 거니까 이제 알아서 먼저 다 시장 죽어버리는 그런 흐름인데 기업의 질이나 이익의 질은 과거보다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그거는 평가해줘도 되지 않나요? 그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근데 역시 뭐 2010년부터 그랬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 거는 역사상 처음이고 네. 뭐 여튼 미국의 가처분 소득은 미국 역사상 최고치까지 갔어요. 근데 네. 이러한 어마무시한 가처분 소득이 만들어진 것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한테 실업수당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엄청난 소비를 했는데 특히나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기에는 재화 소비에 아주 열광을 했어요. 네. 재화 소비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비스 소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과도하게 재화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소비가 이 각도로 움직이는 소비가 이 각도로 계속 움직여야 주가는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를 만들었던 이 가처분 소득이 이제 9월 달로 끝났으니 네. 이 소비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특히 재화 소비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가 일시적이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재화 만드는 기업들의 주식을 미리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이 영향을 먼저 받은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트북 안 사고 여행 간다는 게 그 제가 했던 하반기 전망의 이 부분이 이제 주요 내용인 겁니다. 네. 네.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런 사이클은 또 슈퍼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렇죠. 팍 튀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왜 틈틈이 이게 많이 없었으니까. 팔렸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네. 많이 팔리면 항상 슈퍼 사이클이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재고가 그 애널리스트 변 음. 재고가 못 봤던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네. 못 봤으니까 네. 음. 못 봤다. 네. 못 본 사이클이다. 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음.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갑자기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내용에서 미국이 그러면 제조업 사이클은 조금 내려가도 소비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제조업 사이클이 꺾이면 한국에 대해서는 수혜를 보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중국의 통화에서 완화적 정책이 나올 타이밍이 네. 됐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자. 근데 요 미국이 내려가는 거랑 중국이 완화적 정책을 쓰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예전 사례를 들어보셨던 14, 15년보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작아져서 제 느낌은 어쨌거나 종합해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뭐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그 차트에서 이렇게 딱 날 서 있는 거를 계속 짝대기를 그어 놓으신 게 차트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되게 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이런 제가 이제 제목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이유는 네. 뭐 잘 아시지만 랠리 자체가 강세장 랠리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일단은 안 좋은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랠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는 구간 속에서 한국 증시가 정말 다른 나라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강세를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선행지수가 내려가는 구간 속에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거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뭐 강세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리포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그림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 주가입니다. 이런 각도로 오르던 주가가 이런 각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각도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냐라는 부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이 재정 정책이 이 어마무시한 EPS를 만들어냈고 이 통화 정책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낸 건데 재정 정책은 이미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 지나서 종료해서 그러면 EPS도 내려와야 되고 또 밸류에이션도 내려와야 되니까 사실 내년을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따져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위치로 볼 때 2022년은 슬로우다운 구간이다. 그러나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거다라고 접근을 한 거지 이게 무슨 초강세장이 뭐 옵니다? 전혀 그런 과가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을 설득해서 한국 시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래서 앞서 중국이 좋아져서 한국이 좋아진다. 오케이, 저도 그럴 것 같고 딱 너무 설득력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재화 소비가 꺾였기 때문에 한국의 21년 대비 22년의 이익이 정말로 떨어질 거냐? 기업들의 실적이 아니면 유지하거나 지금 전망하는 것처럼 소폭 증가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거냐? 만약에 소폭 증가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한국 시장 너무 할인해서 볼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 저쪽 주식시장은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리딩 컴퍼니를 다 미국이 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쪽을 공부한 뭐 1960년대부터 다 따져봐도 이런 정도의 네. 어떤 그 산업적으로 한 나라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상태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자금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으로 그렇죠. 집중되고 뭐 이런 것들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쫓아잡을까? 이제 그런 거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네. 뭐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수익성으로 볼 때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정말로 성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뭐 몇 년이 지났을 때 살아남고 또 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유지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워낙에 네.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성장성만 담보가 되면 당장 뭐 몇 년 동안 돈 못 벌어도 네. 괜찮다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식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쪽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한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뭐 컨텐츠나 이런 쪽엔 그래도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조업 쪽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주가가.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위원님 차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이익 리비전이 네.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렇게 딱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좀 편하게 때가?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그렇죠. 국면으로 많이 교육을 네.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선행 지표들이 좀 꺾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네. 많이 말씀하시죠. 빨리 내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네. 오늘 정말 너무 긴 시간 붙잡아둬서 네. 빨리 들어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자주 아니에요. 좀 나와주세요. 예. 아니 자주는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가끔씩 네, 이렇게 중요할 때 한 네, 번씩 또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